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에 대꾸하지 마라. 너도 같은 사람이 되리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엔 같은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채 하지 못한다. 잠언.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창가. 제 3장. 참호전에서는 5가지가 중요하다. 땔감, 식량, 담배, 초, 그리고 적이다. 겨울의 사라고사 전선에서는 이 5가지가 이런 순서별로 중요했다. 적이 가장 나중이었다. 밤에는 늘 기습 공격을 엄두해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다. 그러나 그때를 제외하면 아무도 적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검은 벌레들에 지나지 않았다. 이따금씩 뛰어다니는 것이 눈에 띌 따름이었다. 실제로 양 군이 가장 관심을 쏟는 문제는 추위를 쫓는 것이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는데 나는 스페인에 있을 때 전투를 본 적이 거의 없다. 나는 1월부터 5월까지 아라곤 전선에 있었다. 1월부터 3월 말까지는 테루엘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쪽 전선에서 거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3월에는 우에스카 주위에서 큰 싸움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작은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나중에 6월에는 우에스카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있었다. 그때는 하루에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부상을 당해 불구가 되었다. 보통 전쟁의 참사로 여겨지는 일들이 내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비행기가 내 근처에 폭탄을 떨군 적도 없었다. 내 주위 50m 내에서 포탄이 터진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육박전은 딱 한 번 해보았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끝장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할 수는 있겠다. 물론 심한 기관총 사격은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보통 먼 거리에서였다. 우에스카에서도 적당히 조심하면 보통은 안전했다. 내가 있던 사라고사 주위에 사는 전선이 교착 상태였기 때문에 권태와 불만이 섞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도시 사무직원의 생활처럼 하루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거의 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보조 근무, 정찰, 참호 파기, 정찰, 보조 근무. 파시스트나 국왕파가 주둔하는 산꼭대기마다 초라하고 지저분한 병사들이 깃발 주위에 똘똘 뭉쳐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온기를 유지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밤낮으로 의미 없는 총알들이 텅 빈 골짜기를 가로질렀다. 사람 몸에 맞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나는 을씨년스런 겨울 풍경을 둘러보며 그 모든 쓸모없는 짓에 놀라곤 했다. 어떤 결말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전쟁. 10월쯤에는 그 산들을 차지하기 위한 야만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다가 이제 병력과 무기, 특히나 포가 부족하여 대규모 작전은 불가능해졌다. 각 부대는 자기가 차지한 산꼭대기에 땅을 파고 주저앉아 버렸다. 우리 오른쪽 건너에는 작은 전초 기지가 있었다.
역시 통일노동자당의 진지였다. 7시 방향의 왼쪽 돌출부에는 카탈로니아 통일사회당의 진지가 있었다. PSUC, 앞으로는 통일사회당으로 약칭한다. 그 진지는 더 높은 돌출부를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봉우리마다 파시스트의 작은 진지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이른바 전선이라는 것이 지그재그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진지마다 깃발이 나부끼지 않는다면 어느 게 어느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통일노동자당과 통일사회당의 깃발은 빨간색이었고 무정부주의자의 깃발은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었다. 파시스트들은 일반적으로 군국 제국자의 깃발 빨강, 노랑, 빨강을 걸었는데 이따금씩 공화국 깃발 빨강, 노랑, 자주를 걸기도 했다. 오웰이 죽은 뒤 그 문서들 가운데 정오표가 발견되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 파시스트들이 공화국 깃발을 건 것은 본 적이 있는지 확실치가 않다. 가끔 작은 나치 십자를 그려넣은 공화국 깃발을 본 것 같기는 하다. 경치는 무척 좋았다. 물론 산꼭대기마다 군대가 주둔해 있고 따라서 깡통과 똥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라야 좋아 보였지만 사막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남동쪽으로 휘며 넓고 곁가지가 많은 골짜기를 열었다. 골짜기는 우에스카까지 뻗어 있었다. 평원 한가운데에는 아주 작은 육체면들 몇 개가 주사위를 굴려놓은 듯 흩어져 있었다. 이것이 소도시 로브레스였다. 국왕 지지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다. 아침이면 골짜기는 구름밭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 위로 산들이 푸르스름하고 펑퍼짐하게 솟아 있었다. 전체적으로 음화사진 같은 묘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우에스카 너머로는 주둔하고 있는 산들과 생김새가 같은 산들이 또 있었다. 그 산들 위로 눈이 줄무늬를 그렸는데 그 무늬는 매일 변했다. 멀리 눈이 녹는 법이 없는 피레네의 우람한 봉우리들은 허공 위에 둥둥 떠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래의 평원은 모든 것이 죽고 헐벗은 것처럼 보였다. 우리 맞은편의 산들은 잿빛이었으며 코끼리 가죽처럼 주름이 잡혔다. 하늘에 사는 새 한 마리가 없었다. 그렇게 새가 드문 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새라고는 까치 종류가 유일했다. 그리고 밤이면 자고 한 무리가 느닷없이 소리를 내며 날아올라 사람을 놀라게 했다. 아주 드물지만 독수리들이 천천히 허공을 비행하기도 했다. 독수리들 뒤로 을의 소총 소리가 따라붙곤 했는데 독수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밤이나 안개가 낀 날에는 우리와 파시스트 진영 사이에 난 골짜기로 정찰대를 파견했다. 병사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날씨도 너무 추웠고 자칫하면 길을 잃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정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거칠고 거대한 골짜기에는 어떤 종류의 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매번 정찰을 나가 그때마다 새로운 지형 지물을 눈에 익히는 방식으로 길을 익혀나갈 수밖에 없었다. 총알이 날아가는 거리로 따졌을 때 가장 가까운 파시스트 진지는 7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나 있는 길을 따라 그곳까지 간다면 2.5km 정도는 가야 했다. 머리 위로 길 잃은 총알들이 붉은발 도요새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가운데 어두운 골짜기들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도 그런대로 재미있는 일이었다. 안개가 자욱할 때가 밤보다 더 좋았다.
하루 종일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았는데 대개는 산꼭대기에만 자욱하고 계곡은 아주 맑았다. 파시스트의 방어선 근처에 다가갈 때는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여야 했다. 사실 그곳 산허리에서는 조용히 움직인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쉽게 부러지는 관목과 달그락거리는 석회암 때문이었다. 3번인가 4번인가 시도한 끝에 나는 간신히 파시스트 진영까지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안개가 몹시 심했다. 나는 철조망까지 기어가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파시스트들이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그들 가운데 몇 명이 내 쪽을 향해 산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덤불 뒤로 몸을 감추었다. 갑자기 덤불이 몹시 작게 느껴졌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놀이새를 잡아당기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들은 옆으로 새더니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다. 나는 숨어있던 관목 뒤에서 예전 전투의 흔적을 여러 가지 발견했다. 수북이 쌓인 탄피, 총알 구멍이 난 가죽 모자, 아군 것이 분명한 적기. 나는 적기를 우리 기지로 가져왔다. 우리 진지에서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것을 찢더니 걸레로 사용했다. 전선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하사가 되었다. 그곳에서는 까보라고 불렀다. 나는 보초 12명을 지휘하게 되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처음에는 그랬다. 센투리아는 대부분 훈련받지 못한 10대 소년들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의용군에서는 11살, 12살짜리 아이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대부분 파시스트 지역에서 피난 온 아이들로 먹고 사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의용군에 입대한 것이다. 그들은 보통 후방에서 쉬운 일을 맡았다. 그러나 때때로 살금살금 전선까지 오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그들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어떤 조그만 녀석 하나가 장난으로 개인호의 모닥불에 수류탄을 던진 일도 있었다. 포세로 산에는 15 이하의 아이들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도 평균 연령은 20살 한참 아래였을 것이다. 이런 나이의 아이들은 절대 전선에 내보내면 안 된다. 이 아이들은 참호전에서 피할 수 없는 수면 부족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밤새 우리 진지를 제대로 경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 소대에 소속된 가엾은 아이들은 발을 붙잡고 참호에서 질질 끌어내야만 잠을 깼다. 그것도 잠시 등만 돌리면 그 즉시 자기 위치를 이탈하여 잠잘 곳을 찾아 들어갔다. 그 아이들은 몹시 추울 때도 참호벽에 기대어 그대로 잠들곤 했다. 적군들이 모험심이 강하지 않기 망정이었다. 어떤 날 밤엔 공기총으로 무장한 소년단원 20명만으로도 우리 진지를 휩쓸어 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빨래방망이를 든 소녀단원 20명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았다. 이 무렵 또 훨씬 이후까지도 카탈로니아 의용군은 전쟁 초기에 마련했던 근거지에서 떠나지 않았다. 프랑코가 반란을 일으킨 초기에는 여러 노동조합과 정당에서 의용군을 서둘러 모집했다. 각자의 의용군은 기본적으로 정치 조직이었으며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에도 충성했다. 대체로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노선에 기초하여 조직된 비정치적 군대인 인민군은 1937년 초에 모집했다. 그와 더불어 정당별 의용군은 형식적으로 인민군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변화는 서류상의 변화에 불과했다. 6월이 될 때까지 인민군 부대는 아라곤 전선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때까지 의용군 체제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의용군 체제의 핵심은 장교와 사병 간의 사회적 평등이었다. 장군에서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똑같은 보수를 받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 똑같은 옷을 입었고 완전한 평등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였다. 사단을 지휘하는 장군의 등을 툭 치며 담배 한 대 달라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무방했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모든 의용군이 위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물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았다. 그러나 명령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동지가 동지에게 하는 것임을 인식했다. 장교도 있고 하사관도 있었으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군사 계급은 없었다. 계급 명칭도 계급장도 뒤꿈치를 소리나게 붙이며 경례를 하는 일도 없었다. 의용군 내에서 일시적이나마 계급 없는 사회의 산표본을 만들어 보려 했던 것이다. 물론 완전한 평등은 없었다. 그러나 평등의 수준은 내가 그때까지 보아온 모든 것 이상이었고 내가 전시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처음에는 전선의 상황 때문에 겁에 질렸다. 도대체 이런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당시에는 모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사실을 정확히 본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대책 없는 이야기이기도 했다. 여건상 의용군은 그 수준보다 별로 나아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적으로 기계화된 부대는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지 않는다. 인민전선 정부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훈련 부대를 양성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예 프랑코에 대한 저항을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나중에는 의용군을 비난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다. 그 결과 훈련과 무기 부족으로 인한 결함이 마치 평등주의적 체계의 결과인 것처럼 호도되기도 했다. 새로 모병한 의용군 병사들이 군기가 안 잡힌 무리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장교들이 사병들을 동지라고 불러서가 아니라 신병 부대라는 것이 원래 규율이 잡히지 않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민주적이고 혁명적인 규율은 예상했던 것보다 믿을만 했다.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노동자들의 군대에서 규율은 자발적인 것이다. 이들의 규율은 계급에 대한 충성에 기초한다. 반면 부르주아 징집병 부대의 규율은 궁극적으로 공포에 기초를 둔다. 의용군을 대체한 인민군은 두 유형의 중간쯤이었다. 의용군에서는 일반 군대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기합이나 학대가 조금도 용납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군사적 징계는 있었다. 그러나 매우 심각한 제목에만 한정되었다. 어떤 사람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처벌하지는 않았다. 우선 동지의 이름으로 호소를 했다. 사람을 다루어 본 경험이 없는 냉소적인 사람들은 금방 이런 방식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방법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최악의 상태에 처한 의용군 신병들이라 해도 그 규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나아졌다. 1월에는 연하문명의 미숙한 신병들을 나무랄 데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라 내 머리카락이 다 셀 지경이었다. 5월에는 잠시 상사 대리로 30명 정도를 지휘해 보았다.
영국 사람도 있었고 스페인 사람도 있었다. 우리 모두 몇 달 동안 포화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나는 명령을 따르게 하거나 위험한 일의 지원자를 얻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혁명적 규율은 정치적 의식에 달려있다. 왜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정치적 의식을 확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연병장에서 사람을 자동 인형으로 조련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의용군의 체제를 비우는 기자들은 인민군이 후방에서 훈련을 하는 동안 의용군은 전선을 지탱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사실 의용군이 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 규율의 힘 덕분이다. 1937년 6월 무렵까지는 계급에 대한 충성심 이외에 그들이 전장에 그대로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개별적인 탈주자들은 총살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따금씩 총살이 집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1000명의 병사들이 전선을 떠나기로 작정했다면 그들을 막을 힘은 없을 것이다. 징집병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 헌병이 없다면 군대는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의용군은 전선을 지켰다. 비록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개인 탈주병도 거의 없었다. 통일노동자당 의용군에서 4-5달을 보내면서 내가 아는 한 탈주병은 단 4명뿐이었다. 그 가운데 2은 처음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입대한 첩자라는 것이 거의 확실했다. 처음 한동안 나는 무질서한 상황, 전반적인 훈련 부족, 명령 하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5분 동안 논쟁을 벌여야 했던 일 등 때문에 경악했고 또 격분했다. 영국군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스페인 의용군은 영국군과는 달랐다. 그러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은 예상보다 뛰어난 군대였다. 한편 땔감, 늘 땔감이 문제였다. 그 기간 동안 내 일기장에서 땔감이 언급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땔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해야겠다. 우리는 해발 600m에서 900m 사이에 있었다. 한겨울이었다. 추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기온이 그렇게 낮지는 않았다. 얼음이 얼지 않은 밤도 많았다. 낮이면 겨울해가 1시간 정도 비춰주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그리 춥지는 않았으나 꼭 그렇게 추운 것 같았다. 때때로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 모자가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때때로 안개가 참호 속으로 액체처럼 쏟아져 들어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비가 자주 내렸다. 15분만 비가 와도 주변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석회암 위에 얇은 흙은 곧 미끌미끌한 기름처럼 바뀌었다. 늘 경사면을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깜깜한 밤에는 20m를 가는데 여러 번 넘어지기 일쑤였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다가 소총의 발사장치에 진흙이 들어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옷, 군화, 모포, 소총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진흙 범벅이었다. 그러나 나는 두껍다는 옷들은 최대한 많이 가져갔지만 옷이 부족한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주둔지에는 모두 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외투를 가진 사람은 12뿐이었다. 이 외투는 보초들이 교대로 입었다.
대부분이 모포는 한 장뿐이었다. 몹시 추운 어느 날 밤 나는 일기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목록을 적어보았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많은 옷을 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나는 그때 두꺼운 조끼와 바지, 플란넬 셔츠, 스웨터 2개, 면 재킷, 돼지 가죽 재킷, 코듀로이 반바지, 각반, 두꺼운 양말, 군화, 질긴 방수 외투, 머플러, 안감을 댄 가죽 장갑, 모직 모자 차림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벌벌 떨었다. 사실 내가 추위를 유난히 타는 편이기는 하다. 땔감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다. 땔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민둥산은 가장 좋은 계절에도 풀과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나마 추위에 떠는 의용군들이 몇 달 동안 샅샅이 뒤졌다가 닥치는 대로 떼버렸다. 그 결과 손가락보다 굵은 것은 재가 된 지 오래였다. 우리는 먹거나 자거나 보초를 서거나 사역을 하지 않을 때는 진지의 뒤에 골짜기로 땔감을 찾으러 갔다. 그 시절과 관련하여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오르내리며 날카로운 석회암에 군화를 찢기면서 아주 작은 나뭇가지를 향해 사납게 달려들던 기억뿐이다. 세 사람이 2시간 동안 찾아다녀야 개인호의 모닥불을 1시간 정도 피울 수 있는 땔감을 모을 수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 땔감을 찾아다닌 덕분에 우리는 모두 식물학자가 되었다. 우리는 산자락에 자라는 모든 식물을 불에 타는 특성에 따라 분류했다. 여러 가지 히스와 풀은 불을 붙이기에는 좋았지만 몇 분이면 다 타버렸다. 야생 로즈와 아주 작은 가시금작화 덤불은 불이 잘 지펴진 후에야 타기 시작했다. 구즈베리 덤불보다 왜소한 떡갈나무는 거의 불이 붙지 않았다. 바짝 마른 갈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불쏘시개로 아주 좋았다. 그러나 진지의 왼쪽에 자리한 산꼭대기에서만 자랐다. 따라서 그것을 가지러 가려면 총 맞을 각오를 해야 했다. 파시스트 기관 총수는 우리를 발견했다 하면 둥그런 탄창의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쏘아댔기 때문이다. 대체로 그들은 높게 조준을 하여 총알이 새처럼 소리를 내며 머리 위로 날아갔다. 그러나 가끔은 근처의 석회암 조각을 튀게 하여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는 납작 엎드렸다. 그래도 우리는 갈대를 계속 꺾으러 갔다. 땔감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추위 외에 다른 불편은 사소하게 여겨졌다. 물론 우리 모두는 늘 더러운 상태였다. 물과 식량과 마찬가지로 알쿠비에레에서 노새 등에 실려 올라왔다. 한 사람 몫은 하루에 약 1리터 정도였다. 그나마도 더러운 물이었다. 우유만큼이나 불투명했다. 원래는 식수였으나 나는 늘 한 잔 정도 남겨두었다가 아침에 세수물로 사용했다. 하루는 세수를 하고 하루는 면도를 했다. 2가지 한꺼번에 할 만큼 물이 충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진지에서는 심한 악취가 났다. 바리케이트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을 넘어가면 어디나 배설물이었다. 의용군 가운데 일부는 습관적으로 참호 안에서 변을 보았다. 병사들이 어두울 때도 참호 안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역겨운 짓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더러움을 걱정한 적은 없었다. 사실 사람들은 더러움에 대해 너무 법석을 떤다. 그러나 손수건 없이 사는 것에, 씻을 때 사용하는 양철 접시를 먹는 데 사용하는 것에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는지 놀랄 정도였다.
옷을 입고 자는 것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전혀 어렵지 않았다. 물론 옷이나 특히 군화를 밤에 벗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언제든 적이 공격해 오면 즉시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에서 여든 밤을 보내면서 딱 3번 옷을 벗어보았다. 물론 낮에는 이따금씩 옷을 벗기도 했다. 너무 추워서 이갓을 걱정은 없었지만 쥐와 생쥐는 많았다. 흔히 쥐와 생쥐는 한 장소에서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먹을 것만 충분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우리는 다른 면에서는 가난하지 않았다. 음식은 훌륭했다. 포도주도 많았다. 담배도 어쨌든 하루에 한 갑은 지급되었다. 성냥은 이틀에 한 번씩 지급되었다. 심지어 초도 지급되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꽂는 것과 같은 아주 가는 초였다. 다들 교회에서 약탈한 물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 호마다 하루에 7, 8cm 가량 되는 초가 지급되었다. 그것이면 20분 정도 불을 밝힐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초를 살 수가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 분량의 초를 지니고 있었다. 나중에는 성냥과 초가 부족해서 생활은 더욱 비참해졌다. 이런 것들은 없어봐야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밤에 경보기가 울려 참호 안의 모든 사람이 제각기 소청을 찾으려고 서로 엉기며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밟을 때 성냥 하나를 켤 수 있느냐 없느냐로 삶과 죽음이 엇갈릴 수도 있다. 의용병은 모두 부싯돌과 노란 심지 몇 미터를 가지고 다녔다. 그것은 소총 다음으로 중요한 소지품이었다. 부싯돌은 바람이 불 때도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연기만 낼 뿐이다. 따라서 불을 밝히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성냥 부족이 최악에 달했을 때 우리가 불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탄창에서 총알을 끄집어내 부싯돌을 이용해서 폭약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특별한 생활을 했다. 그것을 전쟁이라 부를 수 있다면 전쟁을 하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의용병들은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화가 나 있었다. 왜 공격을 허락해 주지 않는지 알고 싶어 늘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적이 먼저 도착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오랫동안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것은 매우 분명했다. 조르지 콥은 정기적인 검열 때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오. 그는 말하곤 했다. 이따금씩 사람이 죽어가는 희가극이오. 사실 아라곤 전선의 교착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나는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다. 그러나 순수하게 군사적인 어려움, 지원병 부족은 별도로 하고라도 역시 누구의 눈에나 분명해 보였다. 우선 그 지역의 자연이 문제였다. 우리의 전선과 파시스트의 전선 모두 천혜의 요새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보통 한쪽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 고지는 참호만 몇 군데 파놓으면 압도적 숫자가 아닌 한 보병만으로는 점령할 수 없다. 우리의 진지나 우리 주변 대부분의 진지가 연합은 명이 기관총 2대만 갖고 있으면 한 대대라도 막아낼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처럼 산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대개 포대에 좋은 표적이 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포대는 없었다. 때때로 나는 풍경을 둘러보며 대포 2문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아, 얼마나 간절하게 바랐던지. 그것이면 망치로 호두를 깨듯 적의 진지를 차례차례 부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편에는 대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파시스트들은 이따금씩 사라고사에서 대포를 한두 문 가져와 포탄을 몇 발 쏘았다. 그러나 너무 적게 쏘는 바람에 사정을 확인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포탄은 피해도 못 주는 텅 빈 골짜기에 떨어지곤 했다. 대포 없이 기관총과 마주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세 가지밖에 없다. 안전한 거리 400m 정도를 두고 땅을 파고 들어가 앉는 것, 트인 공간을 가로질러 전진하다가 학살당하는 것, 전체적인 전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소규모의 야간 공격을 감행하는 것, 사실상 교착이냐 자살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모든 종류의 전쟁 물자가 완전 결핍 상태였다. 이 당시에 의용군의 무장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알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의 여느 공립학교의 장교 훈련생 후보대도 당시에 우리의 의용군보다는 훨씬 더 현대적인 군대일 것이다. 우리 무기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정말 놀랄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히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지역 전선의 전체 포대는 4문의 박격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포마다 포탄은 15발이었다. 물론 그 포탄은 너무 귀중한 것이라 사용하지 않고 알쿠비에레에 보관하였다. 기관총은 대략 50명에 한정씩 배당되었다. 낡은 총이었지만 300~400m까지는 매우 정확했다. 그 밖에는 소총뿐이었다. 그러나 소총 대부분은 고철이나 다름없었다. 사용되는 소총은 3가지 종류였다. 첫 번째는 모제르 장총이었다. 20년 넘지 않은 것은 드물었다. 그 가늠쇠들은 너무 오래 써서 망가진 속도개나 다름없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강선이 가망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10자루 가운데 하나는 쓸만했다. 이것 말고 짧은 모제르, 흔히 무스케톤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원래 기병대의 무기였다. 이것이 긴 모제르보다는 인기가 좋았는데 들고 다니기가 가볍고 참호에서도 성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교적 새 것이라 효율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총은 거의 쓸모가 없었다. 부족을 재생해서 만든 것으로 놀이새 하나도 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총들 가운데 4분의 3은 5발만 쏘면 어김없이 고장이 나버렸다. 이 2가지 말고도 윈체스터 소총이 몇 자루 있었다. 이것은 사격하기에는 좋았지만 너무 부정확했다. 탄창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발만 쏠 수 있었다. 총알은 너무 귀해 전선에 들어오는 병사 한 명당 50발씩만 지급받았다. 그 총알들 대부분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었다. 스페인제 총알은 모두 속을 다시 채운 것이라 최고급 소총일지라도 금방 고장이 나버렸다. 멕시코제 총알은 그보다 나았기 때문에 기관총용으로 아껴두었다. 가장 좋은 것은 독일제 총알이었지만 이것은 포로나 탈주병들에게서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흔치가 않았다. 나는 급할 때 쓰려고 호주머니에 독일제 총알과 멕시코제 총알이 든 탄창을 늘 넣고 다녔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 실제로 닥쳤을 때 나는 총을 거의 쏘지 못했다. 나는 그 빌어먹을 소총이 망가질까봐 너무 겁을 먹었다. 또 어쨌든 간에 제대로 나가는 총알이 든 탄창을 하나 정도는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 우리에게는 철모도 총검도 없었다. 리볼버나 피스톨도 없었다. 폭탄은 5명이나 10명에 하나씩이었다.
이 시기에 사용되던 폭탄은 FAI 수류탄으로 알려진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전쟁 초기에 무정부주의자들이 생산한 것이었다. 이것은 원리상으로는 달걀 모양의 밀스 수류탄과 같았으나 레버가 핀이 아닌 테이프 조작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테이프를 떼는 즉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수류탄을 던져야 했다. 이 수류탄을 공평하다고들 했다. 맞는 사람과 던지는 사람을 다 죽였기 때문이다. 다른 종류도 몇 가지 있었는데 FAI 수류탄보다 더 원시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간은, 그러니까 던지는 사람에게 덜 위험할 것 같았다. 그나마 던질 만한 수류탄을 보게 된 것은 3월 말이 지나서였다. 무기 말고도 전쟁의 사소한 필수품 모두가 부족했다. 예를 들어 지도나 해도가 없었다. 스페인 땅은 한 번도 완벽하게 측량된 적이 없었다. 이 지역을 상세하게 그린 지도는 옛 군사 지도가 유일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파시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거리 측정기, 망원경, 잠망경, 쌍안경도 없었다. 개인이 소유한 것들 몇 개뿐이었다. 또 조명탄이나 베리식 신호용 조명탄, 철사 절단기, 병기계 연장이 없었다. 심지어 총기 소재 도구도 거의 없었다. 스페인 사람들은 총신 청소용 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았다. 내가 하나 만들자 모두 놀란 눈으로 구경을 했다. 소총을 청소하고 싶으면 상사에게 갖다 주었다. 그에게는 총열 안을 닦는 긴 노스에 꽂을 대가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구부러져 있어서 총신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어김없이 총 속을 긁어냈다. 심지어 총에 사용하는 기름도 없었다. 올리브 기름이 생기면 그것으로 대용했다. 나는 바셀린이나 콜드크림, 심지어 베이컨 기름도 칠해보았다. 더욱이 랜턴이나 회중 전등도 없었다. 그 무렵에는 전선에 있던 우리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회중 전등 같은 물건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혹시 바르셀로나에 가면 구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거기서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간헐적으로 소총 소리가 땅땅 메아리쳤다. 이 괴상한 전쟁에 조금이라도 생기를, 아니 죽음의 기운을 불어 넣어줄 만한 일이 과연 일어날까 궁금해졌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 점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폐렴이었다. 참호들이 서로 500m 이상 떨어져 있을 때는 우연이 아니고서야 총알에 맞지 않는다. 물론 부상자는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입은 부상이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내가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본 5명의 부상자는 모두 자기 무기에 부상을 당했다. 그렇다고 의도적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사고나 부주의 때문이었다. 우리의 낡은 소총은 그 자체가 위험물이었다. 그런 것은 개 머리판으로 땅만 두드려도 총알을 발사하는 짓궂은 장난을 쳤다. 이것 때문에 손을 관통당한 병사도 한 명 보았다. 어둠 속에서 신병들은 서로 쏘아대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어둠이 막 깔렸을 때 보초 하나가 20m 거리에서 나에게 총을 쏘았다. 총알은 1m 차이로 빗나갔다. 스페인 사람들의 표준적인 사격술 때문에 내가 몇 번이나 목숨을 구했는지 모른다. 한 번은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정찰을 나간 적이 있다. 나가기 전에 미리 보호 지휘관에게 세심한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덤불을 딛자
놀란 보초가 그만 파시스트가 쳐들어온다며 소리를 질렀다. 덕분에 나는 지휘관이 보초 모두에게 내 쪽을 향해 발포하라고 명령하는 소리를 즐거이 들을 수 있었다. 물론 나는 바닥에 엎드렸고 총알들은 다행히도 머리 위를 스쳐갔다. 총기는 위험한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스페인 사람, 적어도 젊은 스페인 사람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 앞서 말한 사건도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나는 기관총 사수들의 사진을 찍은 일이 있다. 기관총은 내 쪽을 향해 있었다. 쏘지 말게. 나는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며 반 농담으로 한마디 했다. 무렴요, 안 쏩니다. 다음 순간 무시무시한 총성과 함께 총알들이 줄을 지어 내 얼굴을 스쳐갔다. 얼마나 가까웠으면 코르다이트 폭약 알갱이들이 뺨을 파고들었을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관총 사수들은 그 일을 무척 재밌어 했다. 불과 며칠 전에 노새를 몰던 사람이 정치위원의 총에 맞는 사고가 있었다는데 그 모양이었다. 당시의 정치위원은 자동 권총을 가지고 멍청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그만 총알 5발이 노새를 몰던 사람의 허파를 관통하고 말았다. 그 무렵 군대에서 사용하던 복잡한 암호도 또 다른 위험 요소였다. 한쪽이 뭐라고 말을 하면 다른 쪽에서 다른 말로 대꾸해야 하는 짜증나는 이중식 암호였다. 보통 암호는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혁명적인 성격을 지닌 단어들로 짜여졌다. 예를 들어 꿀뚜라, 문화 하면 프로그레소, 진보 라고 대답하고 세레모스, 될지어다 하면 인벤시블레스, 무적 라고 대답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무지한 초보들은 이런 거창한 단어들을 도저히 기억해내지 못했다. 어떤 날 밤의 암호는 카탈루냐, 에로이카, 영웅였다. 자이메 도메네시라는 둥그런 얼굴의 농촌 총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니 물었다. 에로이카가 무슨 뜻이죠? 나는 그것이 발리엔테 영웅과 같은 뜻이라고 말해 주었다. 잠시 후 그 어둠 속에서 참호와 마주쳤다. 보초가 소리쳤다. 알토! 정지. 카탈루냐! 발리엔테! 자이메는 그렇게 소리쳤다. 그는 물론 그것이 정답이라고 확신했다. 탕! 그러나 보초는 자이메를 맞추지 못했다. 사실 이 전쟁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상대를 제대로 맞추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